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또 일주일 만에 뵙네요. 코로나가 또 서울을 또 공격하고 있으니 걱정이 많습니다. 어, 이제 우리 고용관계론 교재를 중심으로 했던 수업은 끝냈고요. 앞으로 3주 수업이 있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 수업을 하고, 그 다음 주는 과제물 작성 뭐 이런 것들 고려해서 수업을 생략할까 지금 계약, 계획 중입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 아무래도 좀 현재 문제를 좀 다루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생각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노동정책과 일자리 정책 두 가지로 나누어서 뭐 중간평가를 중심으로 내용을 좀 알아보고요. 중간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노동정책 이렇게 하면 뭐 노사관계와 그게 사회적 대화, 노사정 협의로 대표되고 있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할까 합니다. 예,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서는 먼저 노사관계, 그 다음에 사회적 대화, 그리고 이러한 노사관계와 사회적 대화에 대한 어떤 주관 평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네, 먼저 노사관계의 진단과 쟁점입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굉장히 의욕적으로 출발했죠. 음, 흔히 진보개혁정부라는 타이틀에 맞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보수 정부 10년의 어떤 과정 속에서 어, 사실상 어, 친기업적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노동적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균형적인 어떤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굉장히 친노동적인 그런 방향으로 의욕적으로 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정책 크게 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정책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노동권과 노동법과 관련되어 있는 노동존중사회 실현, 그리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어, 축소하기 위한 차별 금지와 격차 해소, 뭐 격차 축소 이런 큰 타입 세 가지 주요 노동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자리 정책은 단순히 양적인 고용 창출만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그런 부분에 집중됐다. 그걸 공략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 서비스를 비롯한 공무원까지 포함한 81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어, 보수정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있던 비정규직을 축소하기 위해서 상시지속적 업무는 하고 있는 업무는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특히 공공부문이 모범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대선 공약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법상으로는 뭐 주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되어 있었지만 행정 해석의 문제 때문에 사실상 62시간까지 가능했던 노동시간 부분들을 주 40시간의 초과 노동을 12시간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 최대 노동시간 52시간 최대 노동시간 상한제를 도입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을 두 명을 채용하게 되면 한 명에 대한 임금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의 어떤 청년 고용 창출을 중소기업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노동존중사회는 흔한 노동법으로 노동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노동법, 그리고 이제 국제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노동법 이런 부분들을 바꾸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ILO 핵심 협약 중에서 인정하지 못하고 있던 4개 협약 핵심 협약에 대한 비준을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부당해고 부재 절차를 좀 쉽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근로감독을 더욱더 강화하는 방향,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이슈로 떠오르고 있었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라든지, 그 다음에 감정 노동자, 서비스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 과정 속에서 자신의 어떤 감정을 숨기면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감정 노동에 대한 부분들을 규제하기 위한 감정 노동자 보호법, 이런 것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자세히 좀 살펴보겠지만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노사정 협의가 가능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새롭게 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이중구조화되어 있거나 비슷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이라는 이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과 큰 임금이나 다른 여러 가지 노동조건에 큰 차이를 보이는 그런 격차가 문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차별금지 및 격차 축소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격차나 차별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소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먼저 생명을 다루거나 아니면 안전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을 직접 고용한다든지 상당히 많은 업무들이 외주화되면서 간접 고용 형태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생명 안전 업무의 직접 고용 추진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권 초반기에 상당 논란을 일으켰던 문제죠.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 이런 공약도 추진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즘 또다시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에 가입 등을 비롯한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편입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주요한 공약으로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노사관계의 어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노사관계의 어떤 중요한 특징들 지금 한번 돌이켜보면요. 이미 이제 보수 10년 정도 악화되었던 노동관계를 화해국면으로 전환시키게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노사관계의 어떤 균형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불균형, 친기업적으로 기울어졌던 노사관계를 일정 정도 친노동적인 정책을 통해서 균형화시키는데 가장 큰 힘을 쏟았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적 입장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노사관계는 상당히 균형을 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동관계를 이제 화해 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요. 일자리위원회라는 범부처 대통령 직속 기구를 만들기도 했고요. 여기에 경영계뿐만 아니라 노동계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전환시키는 등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협의 틀에 노동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이 말은 노동계와 정부의 어떤 협의 또한 공식적 비공식적 라인을 통해서 증가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이렇게 되면서 협력적 노동계가 참여하는 민주노총까지 포함한 노동계가 참여하는 협력적 참여적 노사관계가 일정 정도 복원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까지 짧은 시기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사관계라든지 노동관계 어떤 갈등적 대립적 양상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우위였던 노사관계가 일정 균형 경로에 진입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파견이라든지 임금 체불이라든지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칙 집행을 통해서 이러한 균형감을 회복하는 데 일조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앙단이나 어떤 큰 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업장 단위나 기업 단위 내려가게 되면 여전히 노사관계는 기업 중심적이고 기업이 주도하에 노동은 좀 끌려가는 이런 양상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정상화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사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의 의욕적인 정책 추진에 의해서요. 정부가 선도하지만 노동자본 자기 책임지기보다는 또 요구만 하는 것, 그리고 사용자들은 굉장히 수동적인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서 친노동 정책이 추진됐고요. 다만 경제사회적 조건 악화에 대해서 이러한 친노동 정책, 최저임금이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하라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책 국면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조합으로 대표되는 노동계와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어떤 경청과 같은 재계, 이런 쪽은 수동적 입장이고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치우친 대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여전히 놓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지표는 여전히 아무래도 정부가 우호적인 정부로 바뀌면서 노조 조직률이 증가하고 노동쟁이는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단체 교섭 진도율이 대단히 빠르고요. 그리고 파업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줄어드는 양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조직률도 굉장히 꾸준히 증가하고요. 근데 이런 조직률의 증가는 주로 비정규직 부분에서 미조직, IT나 서비스 업종 이런 쪽에서 주로, 특히 공공 부분에서 많이 조직률이 늘어나게 됩니다. 민간 부분은 여전히 정체 현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파업전 노동쟁이는 줄어들고 있지만 장기 투쟁 사업장이나 특정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죄송합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파업 부분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절대적인 양은 줄었는데 여전히 비정규직 부분이나 기업의 행포가 심한 이런 곳에서 여전히 노사 갈등이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에서요, 노동공약 관련되어 있는 그 표를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작년 기준이라서요, 좀 뭐랄까요, 업데이트가 안 되긴 했는데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여기 불합리한 단체 협약 성과의 문제는 박근혜 때 노동계약적인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이미 지침 폐기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일 핵심 협약 여전히 추진 중이죠. 그 다음에 근로자 이해 대변 제도의 확충이라 해서 노조가 없는 곳에 근로자 대표 기능을 강화시키는 이런 건데 대단히 미약합니다. 그 다음에 노사정 대화 활성화를 위해 하겠다는 게 경사노위법 개정 이 정도 완료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노동사의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기본계획은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 괴롭힘법 이런 건 완료됐고요, 법원으로. 그 다음 주 22시간 이런 것도 일정 정도 완료됐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공공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중이죠. 지금 3차 민간 위탁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체제 혁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전히 2층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산업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미약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차별금지라든지 원천 공동사용자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전히 미비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사용사유 제한 도입이라든지 부담 강화 이런 부분은 여전히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의 노사관계 주요 쟁점을 보면요, 현재 처음엔 되게 강력한 드라이브를 가지고 추진했지만 준비 부족, 조건 악화로 인해서 성과를 완벽하게 내지 못하고 현재 이제 미궁에 좀 빠진 상태가 아니냐. 예를 들면 최저임금 1만원 달성도 처음에는 그냥 의욕적으로 출발했는데 자영업 지원이라든지 재반 보완 조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서 여론의 반발, 경기 불황 등이 겹치면서 지금 사실상 20년까지 1만원 달성은 불가능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올해 이제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은 2.9%로 결정되는, 초기에는 16.4%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최저임금 과정에서 뭐 최저임금 인상률이라든지 산입범위 논란 과정에서 정부의 좀 과도한 개입, 정치적 논리가 강하게 작동하면서 노사주 자율주의가 좀 약화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비정규직이 참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정규직화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전환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완충은 했지만 뭐랄까요, 여러 가지 방식적인 부분에서 자회사를 설립해서 거기에 정규직으로 배치하는 부분이 뭐 정규직하다 아니다 이런 논란과 같은 자회사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해졌고요. 그다음 민간 위탁이라는 지금 뭐 외주화된 곳의 어떤 정규직화 부분들도 상당히 좀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가감한 처우 개선과 차별 축소,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해소하려고 했던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오히려 차별을 줄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처우 개선도 동시에 좀 병행했다면 이러한 충격들이 좀 적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그리고 이러한 노동계의 요구들을 받아들이면서 기업들이 요구했던 탄력 근로제 확대가 결국 큰 논란이 됐는데요. 처음에 사실은 뭐냐면 주 52시간 노동제는 사실 노동시간의 정상화거든요. 법제의 정상화라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사용자들은 이 단축에서로 이런 노동시간 단축 뭐 300인 이상부터 그 다음에 50인부터 299인 그 다음에 내후년부터 50인 이하 이렇게 단계별로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준비 부족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난 게 아니냐. 실제로 법안을 통과해서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궤도기를 늘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런 노동시간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정책이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갑자기 기업 쪽에서 탄력 근로제 기간들을 지금 참고로 되어 있는 것을 1년을 늘려달라든지 그 외에 이제 기업이 노동시간 유연화가 가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 근로제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요구가 이제 생겨나면서 노사의 갈등이 또 생기게 되고요. 사실 이런 논의 자체를 조금 이후에 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회적 대화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결국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참여하지 않는데 일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상당히 아쉬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LO 핵심 협약 기준입니다. 실질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협약 기준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국회에서 이런 협약 기준을 위해서는 제반 우리 국내법의 개정이 동시에 돼야 되는데 이런 국내법 개정에 대한 그 여야의 의견이 있으면서 이러한 여야의 의견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못 됐죠.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지금 이번 21대 국회 전까지는 야당이 더 많은 여당이 소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을 밀어붙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협약 비준안에 대한 노사의 이견이 워낙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입법 후비준이라는 정부의 전략이 결국 실효성이 없게 되고 난관에 봉착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결국 국회의 문을 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사회적 대화의 진단과 쟁점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는 그 전까지 민주노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을 참여를 통해서 노사정 대화를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민주노총 외에도 뭐냐면 노동시장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뭐 소상공인도 포함하고 중소기업의 이해도 포함되어야 된다. 그리고 경영 쪽의 입장에서는요, 기업 쪽 입장에서는, 그 다음 노동 입장에서도 청년이나 비정규직, 여성의 이해를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대표자들을, 이런 계층적 이해를 대표하는 대표자의 참여를 사실은 뭐냐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새로운 노사정 대화기구에서는 이를 포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과거 정부에 반복되었던 어떤 도구론적, 형식적 그 기구 역할을 극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도 사회적 대화를 어떤 뭐랄까요, 정부뿐만 아니라 노사도 마찬가지였죠. 저를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노사정 모두 자신의 이해보다는 좀 더 주변화되어 있는 소수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자신들의 이익은 좀 줄이는 방향으로 사회적 연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사회적 대화 기구가 포용적 코퍼레티즘을 지향해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회적 대화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 진행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17년 이제 올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기존의 노사정위원회 정상을 시도하죠. 그래서 노동계 위원장을 노동계 인물로 세우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민주노총이 워낙 노사정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름을 바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노사정 대표자회의라는 걸 가동해서 몇 차례 회동을 해서 이 과정에서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폐기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걸 합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져서 결국 참여하게 된 케이블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18년 5월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안 산입범위에 대한 반발로 양대노총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양대노총의 위원장들이 기존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에 설득이 되면서 복귀하고 하반기에 의제별 업종별 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출범식이 생겼죠. 그래서 1차 본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노사정 대표자와 공익위원 외에 노사 계층별 대표 6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이게는 자본의 기업 쪽에 추가 대표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의 또 추가 대표자들 포함한 18인으로 이러한 본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 출범식인 였고 본회의가 개최됐지만 결국 참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노총은 이런 이후에는 본회의에 이런 개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대의원대회에서 두 번이나 자기 자신들의 참여를 대의원대회에 어길로 올렸지만 결국 그게 무산되게 되거든요. 그만큼 민주노총의 뭐랄까요, 기본 내부의 문제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어떤 문제인지는 조직의 문제인지 집행부의 문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민주노총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가 상당히 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19년 2월에 탄력근로제 도입을 이제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갈등이 이제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별 대표가 먼저 회의를 불참하고 국회의회에서 강제된 탄력근로제에 대해서 노사정 합의 압력에 노동계에 강력하게 반발하게 되고요. 계층별 내부 3인이 보이콧하면서 본회의가 여러 차례 무산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부분을 통해서 결국 그 경사노위는 무력화되면서 1기 경사노위는 해체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기가 새롭게 출범합니다. 위원장만 그대로 연임이 되고 위원장은 다 교체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년 들어와서 2기 경사노위가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뭐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그 민주노총이 참여가 되지 않고 위원들은 또 다 바뀐 상태에서 사실상 사회적 주목을 받는 어떤 강력한 사회적 의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추진 또한 그렇게 힘있게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워낙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어떤 방역 위기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위기, 특히 노동시장 고용 위기에 대응해서 그 민주노총도 이러한 문제식에 동감하면서 지금 총리 주재 하에 노사정 육자가 협상을 벌이는 그런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지금 실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적 대화의 논란과 쟁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참여 문제입니다. 근데 민주노총이 참여가 중요하긴 했지만 너무 과도하게 부각됐고요. 그리고 사실 참여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구조적 한계에 의해서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 참여가 될 것인가에 대한 보증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참여는 사회적 대화의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 아니라는 걸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회적 대화에서 너무 노사에게 너무 민감한 주제가 다뤄지면서 결국은 노사의 어떤 관계의 어떤 역량과 이 수용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론적으로 너무 작은 이슈에 매몰되다 보니까 큰 프로젝트 자체, 빅 프로젝트 자체를 놓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노동정치의 한계와 개인화가 너무 심하다. 뭐 탄력근로제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어차피 국회에서 결정하고 법안으로 개정할 문제인데 이걸 사회적 논의라는 이름으로 던져가지고 결국 서로 간에 싸우게 만드는 이러한 부분들도 일종의 노동정치 한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연 대표성 이란 양대 노총이나 경총이나 대한상이 얼마만큼 대표성을 발휘하고 있냐, 그리고 그 이번에 참여한 계층별 대표들도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느냐를 이걸 단순한 어떤 회원 비중으로 볼 건지 아니면 그 내용을 볼 것인지에 대한 이론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표성 논란이 굉장히 컸고요. 그 다음에 결국 대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다시 자기들 조직에 돌아가서 물어보는 방식이었던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큰 논란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앞에서 지적했던 도구주의적 활용론이 너무 크게 작용했다는 겁니다. 노사정 모두 사회적 대화의 진정한 의미를 좀 인식하고 여기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어떤 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 대화를 너무 활용한 게 아니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사회적 대화의 어떤 본래적 의미를 훼손시키게 되고요. 다시 한번 시작됐던 어떤 사회적 대화의 분위기를 깨는 그런 데 일조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입니다. 그래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큰 틀에서 평가를 해보면 긍정적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보수 정권 하에서 기울어진 운동력으로 전략했던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노동계약 프로그램을 중지시켰다든지 적폐청산, 그 다음에 노동시간 최저임금 비정규직의 노동문제의 기조를 일정 정도 제도로 전환시켰다든지, 그 다음에 유명무실했던 노사정위원회를 경사노위라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면서 그걸 복원시켰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큰 정상화의 어떤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 평가는 초기에 이제 의욕과 이런 것들이 강했지만 준비 부족과 조건 악화로 인해서 결국 개혁 동력이 상당히 떨어진 게 아니냐. 그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때 그런 준비 상태와 어떤 정책적 마인드 이런 것들이 약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행 로드맵이 없다 보니까 시나리오 2나 플랜 B가 없는 그런 노동정책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뭐냐면 추진력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공무원들 내에서 준비 상태가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어떤 썼던 정책이나 아니면 매뉴얼을 가져와서 연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실행 로드맵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정치 논리와 정치력이 너무 강하게 정치 논리가 작용했고, 노사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정치인은 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라든지 탄력 근로제 이런 과정에서 노사정의 과잉 정치화가 너무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그 산하 조직도 설득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발휘했고, 사용자 또한 책임과 이런 것들 다 하지 못하고 정부는 조정 능력 이런 것들이 약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노동정책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인 플레이화되는 노동정치가 너무 강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정부부 주로하는 고용노동부겠죠. 그 다음 국회, 경사노위 모두 각자 알아서 움직이는 노동정책. 의욕은 강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각자 플레이를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다음 노사 또한 자신의 이해 방어와 요구 투쟁만 앞세웠지 사회적 연대 책임에 기반한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대화를 하려는 마음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적 의미를 보면 지금 민주노총은 빠져있는 상태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출범은 했지만 실제로 제 역할을 못함으로 인해서 정부의 어떤 사회적 대화 전략이 일종의 위기에 봉착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 전환은 성공했지만 현재 총리 주재 하에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해서 이 코로나 위기에 극복에 걸맞는 노사정 합의를 만들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아직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강의가 끝났고요. 그래서 이번 그 과제는 전체 노동정책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사회적 대화와 관련된 그러니까 뭐 1기, 2기로 나오는 사회적 대화와 관련된 어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나름대로 평가하시고 자기의 평가에 기반해서 제가 말씀한 내용들을 그대로 쓰지 마시고요. 자기의 평가 기준에 맞춰서 평가하고 지금 총리실 주재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망이랄까요? 신문을 좀 찾아보시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전망들을 좀 해서 A4 2장 정도로 과제를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